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연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연금제도를 먼저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지금 다 문제가 생기고 있죠. 산업의 쇠퇴하고. 산업의 쇠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연금제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연금제도가 왜 문제가 생겼냐. 기본적으로 실제로 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한 50세면 연금 수령 나이는 60세 이상이었죠. 수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수령 받더라도 오래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세금의 일환으로 거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주려고 거둔 게 아니라. 근데 의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다 받게 됐죠. 그 장기간 또 받게 됐죠. 연금제도를 만든 취지와는 사실은 다르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노후 보장 수단이 돼버린 거죠. 적자가 안 나면 다행인데 수명이 계속 길어지면서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버렸죠. 그래요.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했나요? 빚을 내서 연금을 지불하거나 세금을 걷어서 지불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가의 소득은, 전체 소득은 쓰고 남은 거는 발전기금 아니면 복지기금으로 쓰이죠.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에서 뺏어 써야 되겠죠. 그러면 산업이 쇠퇴하는 거죠. 발전에 써야 할 돈이 연금으로 이용되니까, 연금 지불로 이용되니까. 그래요. 해결책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늦게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부작용은 더 크겠죠. 이러한 문제가 있다, 다 알리고, 또 이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은 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빚이 천문학적으로 쌓이잖아요. 해결책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해결책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노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각자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수명이 길어진 이상 노후 대비는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따라서 누구나 노후 대비를 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노후 대비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을 수입이 있을 때 강제할 수 있다. 정부는 여유 자금 있을 때 노후 대비 저축이 부족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연금제도를 폐지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노후 대비에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그럼 누구나 개인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겠죠. 근데 개인 사정에 따라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가 있고 많이 아파서 큰 돈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강제로 저축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 나이가 되면 일종의 배당을 저축한 돈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은 뭔가요? 돈을 쓰는 건 아니죠. 그냥 법으로 강제해서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게 하는 거죠. 어차피 어느 개인이나 연금제도가 없으면 노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손해나는 일이 아닌 거죠. 개인에게. 또한 재산 형성을 장려하여 재산으로 노후를 대비하게 해야 한다. 이자나 배당 제대로 얻을 수 있다면 노후에 큰 지장이 없다. 그 재산 형성을 장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노후를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파산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확인했듯이.
재산 형성을 장려해야 되는 거죠. 저축시키는 방법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해서 뭐 이자나 배당, 뭐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면 또 좋은 거죠. 재산 형성을 장려해야 돼요. 안 그러면 노후 대비가 되지가 않아요.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그래요. 이게 기본 틀인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후 대비에 실패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연금제도와는 다른 별개의 복지정책이다. 한국에도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있다. 2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요. 재산 형성도 안 되고 저축한 것은 아무리 강제를 시켜도 한계가 있고 수입이 많지 않아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의 복지 정책을 마련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노인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뭐 시설을 만들어서 부양한다거나. 그래서 비용은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정책을 병행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직자들이 생산성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공직자 수를 최소화해 국가 부담금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길이 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적자가 불가피해요. 그럼 적자를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 쓸 수 있는 세금의 양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직자들의 수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최소화하면 또 그 사람들이 퇴직한 후에도 공직자 수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공직자 수를 실업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 특히 그런 게 심했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요. 확인했잖아요. 공무원 연금도 대규모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늘리면 어떡해요.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공직자들에게도 안 좋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도 안 좋고 다 국민들이 적자에서 빚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이나. 아무래도 노후가 중요해진 현 시대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시도하면 공직자들이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이제 노후가 중요해졌죠. 따라서 개혁이 여의치 않으면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 부담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생산성이라도 최대한 이제 키워라. 서너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하게 해라. 이제 현 시대는 가능해졌잖아요. AI도 생기고. 그 수밖에 없다. 개혁할 생각이 없으면 확실하게. 개혁을 하긴 해야 되겠죠. 재정 부담도 그렇지만 또 공무원들은 뭐 특별 대우할 이유는 없잖아요. 신분제도가 금지된 국가에서. 연금제도의 방식을 바꾸면 연금제도 유지 역시 가능하다. 한번 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노후 대비가 안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불할 수는 없다. 그럼 수명이 계속 길어지는데 지금 고갈 상태에 이렇게 뻔한데 죽을 때까지 지불하겠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80대 지금 중반까지 사는데 90대 100세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함부로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지금 고갈될 건데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연금 지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나이를 60세, 연금 지급 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75세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생기죠. 적자가 안 나는 선까지 기간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75세 이후가 문제인데, 자녀가 일하는 동안 자신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부모의 보험료 역시 지불하게 하면 된다. 이제 연금을 타는 동안은 이제 부모는 이제 보험료는 안 내겠죠. 그 부모의 보험료를 자녀가 내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보험료를 낼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다. 지금도 공무원한테 지급하듯이 뭐 누구에게나 일정 부분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 75세 이후에도 부모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자녀가 낸 보험료로 연금을 받는 거죠. 그전에 정부가 다 감당했어야 된다며, 75세 이후는. 정부도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자녀도 일정 부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 개혁은 후대 세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금제도를 유지하면 정부의 빚이 커져 후대 세대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후대 세대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이 망가지면서 큰 피해를 끼치죠. 산업이 쇠퇴해버리면 유럽처럼. 그리스를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유지하면 후대 세대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금제도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냐? 연금제도를 폐지해도 부모를 자녀가 부양해야 하니 후대 세대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자기 재산이 많이 모았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많죠. 그러면 자녀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연금제도를 폐지하더라도 후대 세대의 부담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업의 쇠퇴는 막을 수 있죠.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그 발전기금을 갖다 쓰면 산업이 쇠퇴해버리잖아요. 유럽 국가들처럼. 근데 그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이제 지장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자녀의 부담이 사라지는 경우는 건 없다. 뭐 부모 죽게 내버려 둘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 후대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면 계획을 왜 하는 거냐?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부실화되면 국가 전체가 망가지니까 후대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지, 부담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런 방법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방법도 찾으면 있긴 하지만, 이제 찾아본 거죠. 그냥 한 예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기술적으로. 하지만 그러한 방법보다는 재산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부작용이 가장 작다. 그렇죠.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은 박근혜의 개혁된 국민연금제도에 바탕하여 살펴본 것이다. 이 개혁한 걸 가지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개혁하기 전으로 살펴본 것이 아니라. 개혁한 후에도 그래요. 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공직자에 대한 우대가 훨씬 좋았다. 개혁 전과 개혁 후를 비교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그래요. 개혁 후에 좀 더 많이 내겠죠. 7%에서 소득이 9%. 수령 연령은 60세였는데 개혁 후에 65세로 늘렸죠. 그래도 적자가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서 올려줬는데 이제 5년간 동결한다.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제도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행 연금제도로는. 아무리 조건을 바꾸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조건이 안 좋은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도 고갈된다고 하잖아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부담금을 감소시키는 개혁이지, 공무원연금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개혁은 아니다. 그때 연금 개혁을 할 것 같았으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했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공무원은 특별 대우를 왜 해줘? 서로 가입하는 공무원들에게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그런 거 다 알고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박근혜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시도하자 편안한 노후가 사라진 판국이니 넉넉고 당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공감대가 공직자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그렇죠. 공직자들은 낮은 부서에 대한 사후 보상 체계라고 주장하며 투쟁에 나섰다.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유를 찾겠죠. 공직이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유리한 점은 뭔가요? 정부가 망할 일은 없잖아요. 안정된 직장이 보장이 되잖아요. 사기업은 좀 보수가 좋다 하더라도 좋을 수도 있고 좋은 기업도 있고 안 좋은 기업도 있겠지만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직장이 보장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이득인가요? 자기가 선택했으면 좋은 직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근데 우리는 안 좋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2014년 11월 서울 여의도에 12만 명의 공무원이 직결하여 벌인 대규모 장애투쟁은 파산해가는 복권방의 주인을 상대로 자신들이 당선 것만큼은 끝까지 보장하라는 좀비군단의 아우성이었다. 그렇죠. 다 알아. 공무원들이라고 바보는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다 교육을 받았고. 파산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아우성 치는 거죠. 다 그렇죠. 요즘 한국 사회는. 타인이나 타 집단 나아가 공동체를 희생시켜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을 좀비 군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적자내면서 부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라 어떻게든 이제 그 요구잖아요. 좀비 군단이라고 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3배 더 받는다는 사실을 공론함으로써 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좀비 군단에 맞서 투쟁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그 당시에는 투쟁했죠. 결국 2015년 5월 이른바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은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고통분담형 타협의 산물이었다. 기율을 10%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췄으며 수령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이는 비스마르크가 설계한 사기적 연금구조의 근본적인 폐지가 아니라 파산 시점만을 잠시 늦추고 국가 부담금을 줄이는 뭉책에 불과했다. 좀 파산하는 걸 뒤로 연기한 거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국가 부담금이 한 2, 3조였던 게 이제 벌써 한 10년 지나니까 5조가 돼버렸잖아요. 어쨌든 뭐 그거라도 해서 좀 늦춘 건 일종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도 개혁을 시도하면 강력한 반발이 생긴다. 계획을 세게 하건 계획을 약하게 하건 반발의 강도는 똑같다. 계획하면 뭐 다 똑같죠 뭐. 좋은 조건으로 더 강한 계획을 하더라도 반발은 똑같지 뭐 할 게 뭐 있어요. 전쟁할 것도 아닌데. 기왕 하는 계획을 할 거면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 전쟁을 일으키면 그 전쟁 국가와 국민에게 아무리 이루어도 누군가는 전쟁을 일으킨 자를 악마라고 생각하면 반발한다. 그렇죠. 반발이 있긴 마련이죠. 그러한 반발은 100명을 사살하건 10,000명을 사살하건 똑같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100명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욕하겠죠. 10,000명을 죽였어요. 욕을 하겠죠. 누가 더 욕먹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뭐. 욕먹을 거면 100명을 사살해도 악마 되는 거고, 10,000명을 사살해도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즉, 전쟁을 일으켰으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망자 수가 중요하지 않다. 계획 역시 전쟁을 갖다고 하겠다. 그래요. 내가 계획을 하겠어. 정치적 부담을 지겠어. 그랬으면 좀 더 확실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반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걸 감수하겠어 이러면서 국민들 잘 설득하고 잘 가르치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거죠. 가능하나. 미국이나 일본 정도 수준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새로운 공무원들에게라도.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기왕 할 거면 그냥 하는 게 낫지. 앞에서 건전재정 달성 순위를 매겼는데 이명박과 박근혜의 순위를 따질 수 없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미봉책이긴 하지만 박근혜가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단행하였으니 그렇죠. 단행했죠. 이명박보다 박근혜가 건전재정 달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건전재정 달성 순위는 1위 윤석열, 2위 박근혜, 3위 이명박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죠 뭐. 그래요.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의료개혁이 있었죠. 의료개혁도 계속 문제가 되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박근혜 정부 시절 중요한 사건으로 의료개혁이 있다. 의료개혁은 생산성 증가와 의료산업의 발전을 통한 수익 창출 차원에서 진행됐다. 그래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의료개혁과 또 비교되는 게 윤석열 정부의 또 의료개혁이 있죠. 뭐, 근데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좀 취지가 다르죠. 박근혜 정부는 이제 신산업 육성, 또 의료산업의 생산성 증가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2014년 2월 박근혜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IT 인프라를 활용한 원격 진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4년 3월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정부와 의료기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왜 그랬냐? 뭐 IT를 이용하면 안 되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좀비 군단이 된 의사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약 29.1%의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았으며 그런 일이 있었죠. 특히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까지 대거 가담했다. 2014년 9월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강행했다.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좀비 군단의 강력한 반발에 의료법 개정은 무산되었다. 아이고, 그러니까 원격 진료가 좀 뭔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원격 진료가 실시되면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의료 서비스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한국의 병원들은 주로 개인 병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개인 병원 중심 체제에서 의사가 단순 상담이나 수술 후의 가벼운 경과 확인 등에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하지만 원격 진료가 도입되면 이러한 경증 업무는 비대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의사는 실제 수술이나 고난도 처치와 같은 고부가 가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의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보다 많은 환자를 상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죠. 교통비 줄이고 시간 절약할 수 있잖아요. 나쁘지 않은 거죠. 또한 환자의 범위가 시기적 한계를 넘어 확장된다. 과거에는 병원 근처 지역 주민들만이 주고객이었다면 원격 진료 체계하에서는 전국의 환자는 물론 해외 환자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환자 수가 대폭 늘 수 있겠죠. 해외 환자까지 범위가 넓혀지면. 의료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면 원격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과 더불어 국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외화를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외화를 보는 게. 한국은 필요한 물자를 외화를 통해서 얻는데 외화를 볼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 의사라도. 자기 소득도 커지잖아요. 환자의 범위가 동네에서 세계로 넓어진다는 말이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 병원이 없는 곳이 많으니 그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도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큰 장점이다. 이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게 된다. 그럼 여러 사람들에게 또 이롭다. 그렇죠. 또 소득도 커진다. 그래요. 의사 개인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의 개원의들은 막대한 임대료와 장비 리스로를 직접 부담하며 경영 파산의 위험을 홀로 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산업화가 진행되어 대형 의료 플랫폼이나 법인 병원이 활성화되면 의사는 대규모 사업체의 시스템 안에서 운영비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에 따른 안정적인 고소득을 누릴 수 있다. 통상 생산성 높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소득이 높다. 단기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의사 역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성 강화로 의사들의 소득이 커지며 파산 위험은 감소한다. 생산성이 높은 곳이 소득이 크죠. 기업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기업도 임금이 천차만별인데 생산성이 좋은 기업의 소득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성이 강화되면 의사의 소득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고용돼서 일할 거냐 아니면 개인병원 일할 거냐 일장일단이 있겠죠. 개인병원이 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다 고소득이라는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아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파산 위험이 있는 거죠. 병원을 운영하면. 근데 이제 병원이 기업화돼서 고용돼서 일하면 고소득을 올리면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한국 의사들이 개인 병원을 선호해서 그렇지. 어느 게 더 낫다 딱딱이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의료개혁은 농업개혁과 유사하다. 한국의 농업은 영세농민에 의해 유지된다. 그 결과 영세자영농이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악화되어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다른 국가 국민들에 비해 농산물을 훨씬 비싸게 소비해야 한다. 비싸게 소비하고 있죠, 한국 국민들이. 농업이 기업화되면 어떻게 될까? 생산성이 향상되며 한국인들은 저렴하게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 기업화된다고 하여 농민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제 고용되면서 일할 수 있는 고용된 농민들이 생기는 거겠죠. 무슨 그 자영농보다 소득이 나쁘겠냐는 거예요. 월급 받는 게 생산성이 좋아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자영농 중에 자살하는 이들도 많잖아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사업을 하면 항상 위험 부담이 크죠. 그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고 농업의 생산성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소득은 증가한다. 즉 영세한 자영농을 보호하며 농업을 유지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의료업에도 발견된다. 그래요. 미국이나 네덜란드의 기업농, 미국의 대형 의료법인 소속 의사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래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좋은 곳은 그 기업 소유자건 근로자이건 다 소득이 높다는 거예요. 고용된 이익은. 또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파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생산성이 좋아지면 소득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이제 환자의 범위가 세계로 넓어지죠. 환자 수가 많아지면 전체 소득은 커지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의사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이 커진다. 꼭 개인병원을 선호하지 마라. 개인병원은 큰 위험이 있다. 안전하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그게 더 낫다.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니까. 또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는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생산성이 좋아지고 환자 수가 많아지면 꼭 의사에게 이롭죠. 소득을 얻는데. 그렇죠. 박근혜 의료개혁에서 원격 진료와 함께 추진된 또 다른 핵심 축은 바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의료관광 호텔 허용이었다. 이것도 뭐 이제 이거는 소득을 한번 올려보자. 의료산업을 발전시켜서 신산업 육성 정책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거죠. 박근혜 정부는 병원이 진료비 수익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강력히 추진했다.
2013년 2월, 12월 정부는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우고 호텔업,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특히 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메디텔 설치를 허용한 것은 의료산업화의 상징적인 조치였다. 그렇죠, 뭐. 시설을 육성해보자. 할 수 있는 거죠. 이 배경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많아졌죠. 한번 그것을 한번 이용해서 한번 국가의 소득을 증가시켜보자. 좋은 정책인 거죠. 병원을 호텔화하는 계획이 실시되면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외화 획득과 국가 소득 증대가 가능해진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지만 그동안 고급 숙박시설과 연계된 인프라가 부족하여 중동의 부호나 중국의 부유층 환자들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병원이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환자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의 치료 비용까지 흡수하여 의료 관광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환자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자산 가도로 확산되는 것이다. 국가 소득이 증가하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더 필요해질까요? 덜 필요해질까요? 더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해외까지, 외국인까지 확대되면. 당연하잖아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의사가 더 필요해지는데, 상대해야 할 전체 환자 수가 커지면서. 또한 병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서비스 질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국 병원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저수가 체계 속에서 진료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병원이 호텔업이나 관련 부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그 자본은 다시 최첨단 의료 장비 도입이나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 병원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면, 보다 수익을 많이 내게 되면 그 수익을 가지고 생산성 향상에 쓸 수가 있게 되잖아요. 서비스 질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요. 외국인들 상대하게 되니까 전체 환자 수는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의사들에게. 일이 많아야지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한국 시장이. 나아가 의료 종사자들의 경제적 환경에도 변화가 생긴다. 병원이 기업화되고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호텔리어, 코디네이터, 관광 가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 일자리가 대거 창출된다. 그렇죠.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공급이 되잖아요. 관련 업종이 발전하면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좀비 군단은 이번에도 강력하게 저항했다. 그들은 이를 의료 민영화라는 프레임으로 가두고 병원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면 대중의 공포를 자극했다. 아니 의사들도 다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거지 무료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렴한 예를 들어서 소득을 얻으면서. 결국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부 허용되긴 했으나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와 정치권이 반대에 부딪혀 당초 목표했던 호텔 같은 병원의 대대적인 확산은 자초되고 말았다.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무조건 반대하더라. 좀 시설을 육성해 보려고 하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는데 그냥 반대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환자가 국내인을 넘어 외국인에 이르면 의사의 소득은 더욱 커지면 그렇지 작아지지 않는다. 아니 환자들의 수가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소득이 왜 감소해요? 일이 더 많아지는데 전체 일이. 또한 외국인을 치료하게 되면 외화를 얻게 되어 국가에 기여를 하게 된다. 국가에 외화를 얻는 일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벌이 수단이 널 왜 하냐? 그렇다고 돈을 중시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의사들이.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현실적으로 한국에는 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화가 있어야지 석유도 구매하고 부속과 식량도 해결하고 필요한 기계도 사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물자가 부족하여 수출을 통해 얻은 외화로 수입을 통해 부족한 물자를 해결한다. 사실이잖아요. 기여를 할 수 없으면 어찌할 수 없지만
기여를 할 수 있으면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라고 해 예외가 아니다.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여하게 하는데 왜 신사업 육성을 통해서 외화를 얻어서 외화를 얻겠다는데 그걸 왜 의사들이 방해해요? 반국가 행위인 거죠. 한국의 의사들은 변화가 있으면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여 무조건 계획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 전체 환자 수가 일단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의사에게 이롭잖아요. 뭐 때문에 반대하냐는 거예요.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강화되면 이익이 늘어나고 통상 보면 또 전체 환자 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외국인도 포함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의사들에게 굉장히 이롭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잖아요. 왜 반대했나요? 혹시 이 약간의 변화가 혹시 나에게 피해를 줄까봐 반대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의사들에게 훨씬 이익인데 또 국가 입장에서도 이롭고 또 병원 입장에서도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의사들에게 이로운 거죠. 병원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직장이 유지되니까.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는데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박근혜의 계획은 의료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의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실시되었던 계획은 아니었다. 그 사실이죠. 근데 무조건 반대하더라. 그래요. 신산업 육성이 한국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한 산업이 언제까지 잘 나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한때 의료업이 큰 기여를 했죠. 외화벌이에. 근데 지금 의료업이 어떻게 됐나요? 쇠퇴해버렸잖아요. 계속 신산업 육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화벌이가 용이치 않으면 한국은 큰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식량도 작업이 안 되지. 석유도 작업이 안 되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이네 이러면서 폄하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